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극비리에 탈북했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군 권력 핵심 인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사라지기 전 핵무기 운용 자료와 해외 무기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는 비상령을 내리고 국경 전역을 봉쇄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군수뇌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전하려 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김정은 권력의 균열을 드러낸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임명한 최고위 군 지휘관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핵시설 운용 보고서가 올라왔고 미사일 발사 승인 문서에 제 도장이 찍혔습니다. 전국의 군 배치도를 제가 결정했고 해외 무기 거래는 제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평양 중심부의 총참모부 청사 15층에 제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보좌관 5명이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에 결제하는 문서만 100건이 넘었습니다. 제 한마디면 군단 전체가 움직였어요. 제가 서명한 작전 계획서대로 수만 명의 병사가 배치됐죠. 훈련 일정도 제가 정했고 무기 배치도 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 군부에서 저보다 높은 사람은 김정은과 군 최고사령관뿐이었어요.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전용 차량이 3대 있었고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녔죠. 관사는 평양 최고급 지역에 있었어요. 아내와 딸은 특별 배급을 받았고 해외 물품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제 자리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였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었죠. 북한에서 이런 통보는 한 가지만 의미합니다. 제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들이 눈을 피했고 전화는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실 문이 잠겼고 군 통신망 접속이 차단됐죠. 경비병들이 늘어났지만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체제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를요. 곧 검은 차가 올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총참모장이 탈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제 가족도 살리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군복을 입었어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피곤해서 그래.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불안했죠. 이유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용 차량이 관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늘 타던 차였어요. 하지만 운전병이 달랐죠.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기존 운전병은 어디 갔나? 교체됐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물어볼 수 없었죠. 차는 평소와 같은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아침 교통은 한산했죠. 평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총참모부 청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했어요. 차에서 내렸죠. 평소 같으면 부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청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야 했죠. 평소에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됐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보안 요원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화된 보안 절차입니다. 나도 해당되나? 모두 해당됩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요원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서류와 펜뿐이었죠. 통과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죠. 보안 담당 장교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왔어요. 제 사무실 문 앞까지요. 사무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이상했죠. 제 사무실인데 문이 잠겨 있다니요. 왜 잠겨 있나? 보안 점검 중입니다. 언제 끝나나? 통보하겠습니다. 보안 담당 장교가 말했습니다. 더 물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정례 회의가 있었죠. 늘 제가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죠. 모두 조용했습니다. 제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죠.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리명호 동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그 아래의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사령부 명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건강상의 이유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의를 진행하시오. 부참모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CCTV가 제 움직임을 따라 회전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왔죠. 전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 운전병이 물었습니다. 관사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갔어요. 더 먼 우회로였죠. 왜 이 길로 가나? 지시받은 경로입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관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경비 초소를 지나는데 병력이 늘어나 있었죠. 평소에는 2명이었는데 6명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나왔어요. 왜 벌써 오셨어요? 일이 있어서.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줬죠. 무슨 일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직무에서 해제됐소. 뭐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더군.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하죠? 모르겠소.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요. 딸이 당분간 등교하지 말래요. 이유는 가정 사정이래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격리되는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관사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엔진을 켜놓은 채로요. 누군가 안에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였죠. 우리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요. 탈출해야 한다고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령이었고 할아버지는 항일빨치산 출신이었어요. 집안이 혁명 가문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8살 때 소년단에 들어갔고 14살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했죠. 평양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4년 동안 군사 전략과 작전 이론을 배웠죠. 졸업 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22살이었어요. 첫 배치는 황해도의 포병부대였죠. 거기서 5년을 보냈습니다. 승진은 빨랐어요. 성실했고 실수가 없었죠. 상부의 명령을 정확히 따랐고 부하들을 잘 통솔했습니다. 20대에 소령이 됐고 30대에 대령이 됐어요. 평양으로 전보됐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에 배치됐죠. 거기서 10년을 일했어요. 전국의 군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였습니다. 김정은의 눈에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를 보고 직접 호출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를 가까이서 봤죠. 잘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후로 자주 불렀어요. 군사 작전에 대해 물었고 제 의견을 물었죠. 40대에 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총참모장으로 임명됐어요. 북한 군부의 최고위직이었죠. 총참모장이 된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관사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어깨에 달린 별을 보며 생각했죠. 드디어 정점에 올랐다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높은 자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요.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총참모부에서 일하며 많은 걸 봤습니다. 승진하는 사람도 봤고 사라지는 사람도 봤어요. 어제까지 옆자리에 있던 장군이 오늘 출근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죠. 제 책상에는 매주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숙청 대상자 명단이었어요. 제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했죠.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명단에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당 행위, 부정부패, 명령 불복종 등등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김정은이 불편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계속 서명했어요. 안 하면 다음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갈 테니까요. 아내와는 20대에 만났습니다. 선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죠. 결혼하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일이 없었죠.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딸은 순종적으로 자랐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고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충성과 두려움 사이에서요. 직무해제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군 전용 통신망에 접속하려 했어요. 제 암호가 작동하지 않았죠. 전화로 보안부에 연락했습니다. 암호가 안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통보하겠습니다. 그 통보는 오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참모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모든 업무가 다른 장교에게 이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사무실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봐야지. 하지만 기다림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아내가 병원 예약을 하려 했습니다. 정기 검진 때가 됐거든요. 전화했는데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왜 취소됐죠? 시스템 오류입니다.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고위층 전용 병원이었어요. 제 신분으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막혔습니다. 저녁 무렵 배급소에 갔습니다. 쌀과 기름을 받으러요.
신분증을 보여줬죠. 오늘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물량이 안 왔습니다. 내일은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제 얼굴만 봐도 즉시 처리해줬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사 앞을 봤습니다. 경비 초소에 병력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이제는 10명 정도 됐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비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보안 강화 조치입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더 물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 학교 선생님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평양의 한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당분간 출근하지 말래요. 이유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대요. 언제 받으라고 했소? 말 안 해줬어요. 이제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고립시키는 거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보안부 요원 2명이 집에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일상적인 신원 확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동료들을요. 이름을 대시오. 이름을 댔습니다. 그들이 적었어요. 개인 자금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은행에 있습니다. 현금은요?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오. 억지로 웃으며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달러 5,000불 정도가 있었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해외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들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마다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무엇을 찾는지는 몰랐죠. 1시간쯤 지나서 나갔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북한을 떠나야 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탈북 말인가요? 다른 방법이 없소.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빼낼 방법을 찾을 거요. 혼자 가겠다고요. 우리 셋이 함께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체포될 게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인출하려 했어요.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출이 안 됩니다. 왜요?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언제 풀립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돈도 막혔습니다.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평양 시내는 평소처럼 조용했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이 도시는 그대로일 거라는 거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였죠.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떠나겠소. 이렇게 빨리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어요. 아내와 저는 말이 없었죠. 밤에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구두 속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숨겼어요. 그 안에 군사 기밀 일부가 들어 있었죠. 핵시설 좌표와 미사일 배치 정보였습니다. 나중에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깨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겠소. 꼭 살아서 당신들을 데리러 오겠소.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얼굴을 한참 봤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관사를 나섰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거리는 어두웠죠. 경비병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시내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용 차량을 탔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눈에 띄지 않아야 했죠. 1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걸었죠.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 광장은 비어 있었어요. 첫 기차는 6시에 출발했죠. 매표소로 갔습니다.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청진행 표 한 장 주시오. 신분증.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든 거였어요. 옛날 동료가 도와줬죠.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돼 있었어요. 얼굴 사진만 제 것이고 나머지는 가짜였죠. 여자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땀이 났죠. 여기요. 표를 건넸습니다.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가렸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6시가 됐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낡은 객차였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저도 탔어요. 제일 뒤쪽 칸으로 갔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양이 멀어졌죠.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대동강이 보였고 주최사 상탑이 보였죠. 제가 30년 동안 산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야가 펼쳐졌어요. 농민들이 일하고 있었죠.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시오? 청진입니다. 무슨 일로? 일 때문입니다. 무슨 일 하시오? 무역 일합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점심때쯤 기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검문이 있었죠. 보안원들이 객차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죠. 보안원이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무역회사 직원이요. 예. 어느 회사요? 신분증에 적힌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청진의 무슨 일로? 거래처 방문입니다. 보안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통과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저녁 무렵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제 고향이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거였죠. 역을 나와 시내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평양보다 낙후돼 있었어요. 건물도 오래됐고 사람들 옷차림도 초라했죠. 친척 집이 있었습니다. 고모의 집이었어요. 찾아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가 나왔어요. 명호야. 고모. 어쩐 일이니?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고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지만 위험하다는 건 알려줬어요. 여기서 며칠 묵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고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사흘을 고모 집에서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요. 그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방법, 강을 건너는 방법, 그리고 가족을 빼내는 방법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은 철통 같았어요. 특히 최근에는 경비가 더 강화됐죠.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국경 쪽 아는 사람 있습니까? 왜? 물건을 넘겨야 해서요. 고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 하는 거니? 말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지. 예. 고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장에 가보렴.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 김 씨라고 해.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다음 날 시장에 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썼어요. 시장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죠. 생선 파는 곳을 찾았어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거칠었어요. 김 씨입니까? 누구요? 친척 소개로 왔습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시장 뒤편으로 갔어요. 따라갔죠. 빈 창고였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뭘 원하시오?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탈북이요. 예. 여자가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얼마나? 5천 불입니다. 부족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자가 연기를 내뿜었어요. 당신 누구요? 말할 수 없습니다. 평양 사람이죠. 어떻게 아십니까? 말투가 달라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겠어요.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고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흘이 길었습니다. 매일 창밖만 봤어요. 혹시 보안원이 올까봐요. 사흘 후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김 씨를 찾았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결정했습니까? 창고로 오시오. 다시 빈 창고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30대쯤 돼 보였죠. 내일 밤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계산입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요.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이요. 위험합니까? 당연하죠. 돈을 건넸습니다. 5천 불 전부요. 반은 성공하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미리 받아요. 무슨 뜻입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다음 날 밤 고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고맙습니다. 살아서 소식 전해라. 그러겠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 뒤편이었어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 있었어요. 타시오. 트럭 짐칸에 탔습니다. 좁았어요. 다른 사람 둘이 더 있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길이 좋지 않았죠. 밤새 달렸습니다. 추웠어요. 짐칸에는 히터가 없었죠.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입니다. 저도요. 젊은 남자였어요. 20대였죠. 왜 나가십니까? 살려고요. 저도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었죠. 트럭이 멈췄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내리시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낡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바닥에 앉았어요. 여기서 기다리시오. 남자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밥은 한 끼만 줬어요.
옥수수밥이었죠. 그날 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총참모장으로 임명되던 날이었어요. 김정은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봤죠.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회가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였죠.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숙청 대상자 명단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그중 3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서명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주 명단이 올라온 게요. 계속 서명했죠. 수십 번, 수백 번요. 이제 제 이름이 어딘가의 명단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틀째 밤 남자가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달이 밝았죠.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팔랐어요. 1시간을 걸었죠. 정상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아래쪽에 강이 보였어요. 압록강이었죠. 저기 보이죠? 남자가 중국 쪽을 가리켰습니다. 건너가면 됩니까? 일단은요. 일단이요. 중국에서 다른 브로커가 데리러 올 겁니다. 확실합니까? 모르죠. 안 오면 알아서 하세요.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가까지 왔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순찰조가 지나가면 뛰어요. 남자가 망을 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지금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으로 향했어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죠. 허리까지 찼어요. 천천히 건넜습니다. 물살이 샜어요. 미끄러질 뻔했죠.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조였어요. 발각된 겁니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뛰었어요. 물이 튀었죠. 총소리가 났습니다. 공포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반대편이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죠. 뒤를 봤습니다. 북한 쪽에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건너오지는 못했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추웠죠.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약속된 브로커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 몇 채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났어요.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호. 제 이름이었어요. 놀라 돌아봤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안 보였어요.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냐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차가 숨겨져 있었어요. 타십시오.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달렸죠. 어디로 갑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동이 텄어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지명인 것 같았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내리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있었죠.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남자가 나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갇힌 겁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높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리명호, 동무. 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왜요? 당신이 가진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몰랐지만요. 제 가족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최선이었죠.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며칠을 그 방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핵시설 위치, 미사일 배치, 군 편제, 무기 거래, 내용 모든 걸 물었죠. 제가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한국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가시겠습니까? 예. 가족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작은 전용기였어요. 몇 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착륙했습니다. 더운 곳이었어요. 동남아시아 같았죠. 차를 타고 또 이동했습니다. 외곽의 건물로 갔어요. 거기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계속 조사받았죠.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었어요. 제 대답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숙청에 관여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대략이요. 수백 명은 됩니다. 후회합니까? 예. 진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름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군 공항 같은 곳이었어요. 보안이 철저했죠.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국가정보원 시설인 것 같았죠.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창문은 없었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몇 달 정도요. 몇 달이라니. 긴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2명이 매일 왔어요.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 과거 북한의 군사 체계, 김정은 정권의 내부 모든 걸 물었죠. 핵 시설은 몇 곳입니까? 제가 아는 건 5곳입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를 말했습니다. 좌표까지 알려줬어요. 미사일 발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발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단계별로요. 김정은을 직접 만났습니까? 수십 번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냉정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질문은 군사 정보에서 개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숙청 명단입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어요. 수십 장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처형됐을 겁니다. 당신 책임이 아닙니까? 제 책임입니다. 왜 서명했습니까? 안 하면 제가 죽을 테니까요.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고 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단에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자식들이요. 제 서명 때문에 그들이 사라졌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숨 쉬기가 힘들었어요. 조사는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제 대답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만 말했으니까요. 석 달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정착 교육입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탈북자들이 교육받는 곳이었죠. 거기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경제 시스템, 법률, 문화, 일상생활 모든 걸 가르쳐줬죠. 처음 배운 건 돈 쓰는 법이었습니다. 현금과 카드, 은행 계좌 사용법이요. 북한에서는 배급이 전부였어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죠. 여기서는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트에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법이요.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관공서 이용하는 법도 배웠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복잡했죠. 교육을 받으며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평양입니다. 저는 함경도에서 왔어요. 힘들었겠네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모두 비슷한 이유로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어느 날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부인과 따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지만 아직 안전합니다. 언제 구출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몇 년. 긴 시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정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였어요. 제 건물이었죠. 처음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 공간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북한과는 다른 바람이었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온 첫날 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 했죠. 가까운 마트를 찾았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큰 마트였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보였죠. 압도당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라면 코너에 멈췄어요. 종류가 너무 많았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옆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와보셨어요? 예. 이거 맛있어요. 하나를 집어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우유, 빵, 계란, 야채 몇 가지를 샀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이 물건을 찍었습니다. 금액이 나왔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계에 넣으려는데 방법을 몰라 당황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본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어요.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점심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어요. 냄새가 좋았죠.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이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어요. 정착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이 높으셨나요? 네.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참모장이었다고 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요. 경비 일을 추천합니다.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비 회사 몇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 지원했어요. 일주일 후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여기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주상복합 건물 경비직이었어요. 첫 출근 날 제복을 받았습니다. 경비복이었어요. 입어봤죠. 군복과는 달랐지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모니터 몇 대가 있었죠. 선배 경비원이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출입 확인하고 순찰 돌고 택배 받아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첫날은 주간 근무였습니다. 로비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인사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택배가 많이 왔습니다. 받아서 분류했어요. 층별로 나눴죠. 오후에는 건물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수천 명을 지휘했어요. 이제는 건물 하나를 지키고 있었죠. 이게 몰락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여유 있게 골랐어요.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죠.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으니까요.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왔습니다. 아저씨, 제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어디에 세워뒀니? 지하 2층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지하 3층에 세워뒀더군요. 함께 내려가 찾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갔습니다. 뿌듯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거리에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죠. 쉬는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경비실에 책을 가져와서요. 탈북자들이 쓴 책을 주로 읽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탈출과 적응의 과정이요.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버스도 편하게 타고 마트 가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센터에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구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죠. 기다렸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추석이 왔습니다. 건물 주민 한 분이 송편을 가져다 줬어요. 혼자 사신다면서요. 예.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송편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웃의 따뜻함이 감동적이었어요. 2년째 되던 봄 새 주민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았어요. 도와줬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북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투가 조금 달라요. 저희 친척도 북에서 왔거든요. 그러세요. 적응하기 힘드셨죠? 처음에는요. 이제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주민과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됐어요. 3년째 되던 겨울 센터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예. 다음 날 센터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가족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 쪽 브로커와 연결이 됐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요? 10만 불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 대가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한 달 안에 소식이 올 겁니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이 더뎠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4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경비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센터였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직접 오시면 알게 됩니다. 일을 끝내고 서둘러 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무슨 일입니까?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딸은 많이 컸습니다. 성인이 다 됐어요. 북한을 떠날 때는 16이었는데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딸도 따라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죠.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딸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났어요.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담당자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해도 됩니다. 아내요. 당신도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고맙다. 한참 후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소? 중국을 거쳐서요. 힘들었겠소. 견딜만 했어요. 얼마나 걸렸소? 1년 넘게 걸렸어요. 1년.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감시를 받았어요. 집 밖에 못 나갔죠. 미안하오. 그만 사과해요. 센터를 나와 제 아파트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가족과 함께 버스를 타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내와 딸이 들어왔죠. 작지만 우리 셋이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좋아요. 아내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당신이 청소했어요. 예. 잘했네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고기와 야채를 샀죠.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내가 도우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내가 할게요. 요리를 할 줄 알아요. 여기서 배웠소.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몇 가지요. 식탁에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어요. 맛있겠다. 딸이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죠. 맛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음식은 다 맛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딸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TV가 이렇게 많은 채널이 있어요. 100개가 넘어. 와. 한국 드라마를 틀어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피곤하겠구나. 예. 먼저 잘게요. 아내와 둘이 남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예. 당신이 한 일 알아요. 뭐려? 북한에서요. 숙청 명단에 서명한 거요.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소? 처음부터요. 왜 아무 말 안 했소? 말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미안하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소. 알아요. 그래도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겠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아내와 딸을 정착교육센터에 등록시켰습니다. 석 달 과정이었어요. 매일 센터에 데려다 줬습니다. 일이 끝나면 데리러 갔어요. 오늘은 뭘 배웠니? 은행 사용법이요. 어땠니? 복잡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꽃 구경 못했죠. 딸이 말했습니다. 그랬지. 여기는 좋아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요. 행복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며칠 후 딸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뭘 공부하고 싶니? 사회복지요. 왜?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공부했어요. 몇 달 후 딸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지원했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이었어요. 합격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축하한다. 온 가족이 기뻤어요. 입학식 날 세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캠퍼스는 넓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딸이 신기해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럴게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소? 용기를 냈잖아요. 당신도 용기를 냈소. 우리 모두 용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는 계속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딸은 대학을 다녔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예. 행복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할 겁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평범하게. 하지만 그게 가장 특별한 것이었죠.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깨워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제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명단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지고 가되 미래를 포기하지 않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불렀습니다. 후회하세요. 뭘? 탈북한 거요. 생각해봤습니다. 아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승리라고요. 권력도 명예도 아닌 이 평범한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승리라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요. 앞으로도 이렇게 걸을 겁니다. 매일매일요. 그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